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극기 노르딕 워킹 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평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르딕 워킹을 할 때, 어, 한 번씩 발생하게 되는 부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음, 노르딕 워킹 중에 가장 심각한 부상은 뭘까요? 예, 제가 경험했던 것은 아킬레스건 파열입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에 어, 그 부상이 발생되는 현장에 있었고, 그 상태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선 현장에서 노르딕 워킹을 즐기시는 뿐만 아니라 또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여러 지도자분들께도 이 내용은 꼭 전달돼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자, 한번 볼까요? 음. 오늘 주제는 부상 없이 즐기는 노르딕 워킹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 음, 우리 조금 줄여볼까요? 오케이. 자, 음, 화면에 잘 보이시죠? 네. 노르딕 워킹에서 가장 심각한 부상 중에 하나, 바로 아킬레스건 파열입니다. 아킬레스건 파열. 네.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아킬레스건이란 무엇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뼈를 중심으로 해서 근육 힘줄 인대가 이렇게 탁 서로 결합 조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 힘줄이 바로 근입니다. 근. 영어로 표현하면 텐던. 예. 이 텐던은 뼈와 근육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것은 그럼 뭘까요? 예.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것은 인대가 되겠죠, 인대. 네, 맞습니다. 자, 아킬레스 근은 여기 보시면 장단지 근육이라고 하죠, 우리. 비복근에서 시작이 돼서 쭉 하얀 띠를 이렇게 이루면서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종골, 발 뒤꿈치에 있는 종골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과 뼈를 연결시키는 근으로서 그 이름을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 비복근 옆에 붙어 있는 사이드에 있는 이 근육을 우리가 가자미근이라 그래요. 예. 가자미근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가자미근이 이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뒤쪽에서 뒤쪽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 종골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 뼈. 그리고 빨갛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자, 그리고 양쪽에 여기 있는 부분이 가자미근이고. 자, 그러면 아킬레스건의 부상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근염이 있습니다. 근염. 부착부와 비부착부. 아킬레스 근염으로 나뉘는데, 부착부라고 하는 것은 뼈에, 뼈와 근육을 연결시키는 게 인대라 그랬죠.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이요, 건. 네. 뼈 부위에, 그러니까 부착부라 하죠. 염증이 생긴 것을 부착부 근염이라 그러고, 아킬레스건 가운데, 그러니까 근육하고 뼈하고 연결되어 있는 바깥쪽이 아니라 가운데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비부착부 근염이라 그러는데 이 아킬레스 건의 염증의 발생 원인은 주로 오버유즈라고 보시면 돼요. 과사용. 네, 과사용 신드롬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사용하게 되면 힘줄, 인대, 뭐 근육, 관절 이 부분 전체 부분이 다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노르디고킹을 할 때 보폭이 일반 걸음보다는 크잖아요. 그 상태로 계속해서 뭐 중간중간 휴식 없이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트레킹을 한다 그러면 저렇게 부착, 비부착부에 그 아킬레스 근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또, 어, 트레킹을 시작할 때는 가볍게 발목 돌리기 정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염증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죠. 이제 파열이 돼요, 파열. 부분 파열이 있고 완전 파열이 있습니다. 부분 파열은 아킬레스건의 일부분이 약간 떨어진 거고 완전 파열은 그냥 툭 전체가 그냥 끊어졌다 보시면 돼요. 부분 파열도 아킬레스건 손상은 맞지만 그래도 보행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통증도 그 손상된 부위에 한해서 나타나고 이에 반해서 완전 파열은 보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통증도 뒤쪽에 종골에서부터 저 비복근까지 올라오는데 아킬레스건 전체 범위에서 통증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부위가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아, 이 정도 같으면 완전 파열이 됐다. 이렇게 딱 인식을 하시면 돼요. 아킬레스건의 손상을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하는 방법을 톰슨 테스트라 그럽니다. 톰슨.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방법을 이제 고안했다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다친 환자를 엎드리게 해서 벤치 같은 데 엎드리게 하면 되겠죠. 이쪽 다리만 쭉 빠져나오게 해서 아까 보셨던 가자미근 쪽을 꽉 움켜잡아요. 그러면 만약에 손상이 되었다면 이 발이 저측 굴곡이 안 일어납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아킬레스건이 손상이 안 되고 이제 정상이다라고 하면 가자미근을 꽉 움켜잡았을 때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저측 굴곡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발이 움직이면 아킬레스건의 손상은 아니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분 손상은 예측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예. 부분 손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완전 파열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킬레스건의 파열을 진단하는 방법을 뭘 한다고요? 탐슨 테스트고 그 요령은 이렇게 한다. 이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아킬레스건의 파열은 어떤 사람이 어, 발생 빈도가 높을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의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위험군. 일단 저측 굴곡근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림 보이시죠? 저측 굴곡. 예. 발이 있으면 이렇게 쫙 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 굴곡근이 약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목 전체에 관절의 유연성이 좀 떨어져 있는 분. 그리고 과체중인 분. 과체중인 사람이 그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50대, 60대 남성이 발병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킬레스건 파열 위험군이라고 하면 과체중인 5, 60대 남자분, 그 남자분 중에서도 발목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발등을 쫙 펴놓은 저측 굴곡근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킬레스건 파열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 빈발하냐? 오르막을 뛰어오를 때요. 오르막을 뛰어 달릴 때. 특히나 우리가 오르막을 뛰어 달리는 것은 주로 노르딕 워킹의 경우에는 3스텝으로 이용을 하죠. 근데 급하다고 해서 4스텝으로 방방 날아오르듯이 이렇게 오르막을 뛰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어, 저 위에 보시면은 배측 굴곡이 있죠. 배측 굴곡. 저 배측 굴곡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로 아킬레스건이 파열될 수 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원데이나 2급 지도자를 양성하시는 분들은 1, 2, 3, 4 호흡 스텝을 이렇게 연습할 때 절대적으로 오르막에서는 호흡 스텝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르막에서는 3스텝이나 또 4스텝이나 뭐 2스텝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죠. 조금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오르막을 오를 때 3스텝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오르막을 뛰어 오를 때 홉스텝은 안 된다. 네. 그렇다고 해서 홉스텝이 이렇게 나쁜 것만 아니죠. 예. 홉스텝의 이제 그 단점으로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두 다리를 이렇게 두 발을 이렇게 공중에서 지면에서 띄우기 때문에 띄운 상태로 다시 지면으로 따당 내려가죠. 그 충격이 일단은 큽니다. 충격이 강하고 그다음에 발목의 밸런스 자체가 좀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 몸 전체 코어 밸런스가 부족하다든지 발목의 과거에 뭐 한번 겹질렸다든지 아주 크게 골절이 됐다든지 그런 분들은 호흡 스텝 자체를 조금 과하게 하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아, 근데 호흡 스텝의 장점은 있죠. 뭡니까? 속도가 아주 빨라요. 빠른 속도를 내야 된다. 빠르게 달려가야 된다. 이럴 때는 호흡 스텝이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또 부상이나 이렇게 노르딕 상해를 예방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 일단 금기시되는 신발. 왼쪽 그림에서처럼 발목까지 올라오는 등산화는 안 됩니다. 부츠형 등산화 있죠. 이런 건 안 돼요. 우리가 노르딕 워킹은 보폭이 평상시 보폭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발목에 굴곡 신전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 상태에서 안에 있는 신발 안에 있는 발목은 굴곡과 신전이 크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발목까지 올라오는 저 부츠형 신발이 발목의 움직임을 방해시키고 있죠. 그래서 저 신발을 신고 걸으면 걸을수록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우리 발등에 있는 많은 인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전경비 인대, 골간 교종 인대에 손상이 많이 일어나요. 전경비 인대가 뭐냐면 우리 하태, 다리 무릎 아래쪽으로 이제 쭉 발까지 내려오는 뼈를 보면은 우리 몸 안쪽으로는 경골이 있습니다. 경골. 바깥쪽으로는 비골이 있고. 자, 경골과 비골이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여러분들 발바닥 발등하고 경골과 비골이 그 접하는 부분이 있겠죠. 거기는 골간이란 골간, 사이관절에서 뼈와 뼈 사이에 길게 뻗어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게 그 종인대라고 합니다. 저 부위 보이시죠? 그 종인대하고 그다음에 경골과 비골이 내려와서 딱 접합되어 있는 부위 앞전자 써서 앞쪽에 경골, 비골, 인대 저 부위가 많은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르딕 워킹 할 때 어떤 신발이 좋은가? 운동화도 괜찮습니다. 일반 운동화도 괜찮고, 그다음에 전문 워킹화도 괜찮고, 트레킹화도 괜찮고, 다 발목이 이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되죠, 그렇죠? 저 신발의 탑 라인이랍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부분을 탑 라인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발목이 노출되는 이 부분 이런 신발이 좋습니다. 트레킹을 할 때는. 예. 그리고 트레킹에 적당한 신발은 앞에 이 신발 여기 토어 부분이죠. 앞부분. 여기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쭉 눌렀을 때 뒤꿈치가 이렇게 쭉 많이 올라가는 신발이 좋습니다. 지면에서 뒤꿈치가 쭉 많이 들리는 신발. 어, 신발 안쪽에 있는 발목에 이렇게 굴곡과 신전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등규라고 합니다. 등규. 등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뭐죠? 네, 혓바닥이에요. 혓바닥. 신발의 혓바닥이에요. 우리 신발 보면 여기 어디 있나요? 어,
여기 끈 매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이 끈 매는 부분, 딱 밑에 보면은 신발 이렇게, 신발 발등을 보호해주는 요 턱규가 있습니다, 턱규. 이 턱규의 역할이 뭐냐면, 여기 보셨던 발등에 있는 많은 인대들을 보호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턱규는 어떻게 조금, 패드 층이 약간 두툼한 게 좋습니다. 폭신폭신하고 두툼한 게. 예.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뒤에 힐 카운트예요, 힐 카운트. 예. 발 뒤꿈치 부분을 우리가 힐 카운트라 그러는데, 힐 카운트의 역할은, 입각기에서 다시 유각기로 발이 공중에 떴을 때 발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 뒤꿈치를 딱 잡아주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힐탭은 걸음의 그 방향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자동차로 치면 핸들이에요, 핸들. 그 다음에 꼭 물 위에 떠 있는 배의 비유를 하자면 방향타입니다, 방향타. 이렇게 신발에도 방향타가 있다. 예. 저 방향타의 역할이 우리 발의 종골에서 쭉 올라오는 이 아킬레스건하고 연결되는 이 부위에 발 뒤꿈치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방향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힐탭이 없는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으면 팔자걸음이 되든지 안짱걸음이 되겠죠. 그래서 트레킹을 할 때는 반드시 저렇게 힐탭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힐탭은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볼로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U자형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힐탭이라고 하고 방향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노래디 워킹을 할 때 상해를 예방하고 오랫동안 즐겁게 하려면 관절이 중요하죠. 관절. 예. 이 관절 보호는 보폭이 적당해야 돼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적당한이라는 적당한. 적당한은 이 말로 표현하면은 어때요? 야, 적당하게 적당한 크기로 걸어라. 그 적당함에 그러면 길이가 얼마냐? 다행스럽게 적당한 길이를 이렇게 공식화해 놨습니다. 보폭은 예를 들어서 160cm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치면 일반 우리 평부라죠. 보통의 걸음에서는 키 곱하기 0.36 하면 한 57.6cm가 나옵니다. 이게 평보. 다음에 자기 키 빼기 100을 합니다. 이건 파워워킹 60cm가 되겠죠. 조금 더 커졌다. 그렇죠? 그 다음에 키 곱하기 0.45 72cm예요. 오, 많이 커졌죠? 이 평보에 비하면 12cm 정도 커졌고, 그다음에 파워워킹, 뭐죠? 평보에 비하면 14cm가 커졌고, 파워워킹에 비하면 12cm 정도가 커진 거예요. 야, 이게 적당한 보폭이다. 어디에? 노르딕 워킹에. 그래서 노르딕 워킹은 내 키 곱하기 0.45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르딕 워킹을 할 때는 보폭을 크게 하세요라는 게 머릿속에 탁 인식이 돼 있어서 적당한 보폭보다도 훨씬 더 큰 걸음으로 걷는 분도 많습니다. 아,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좌측에 보면 앞뒤로 쭉 뻗은 팔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폴을 잡고 있는 앞에 손 수직 방향으로 쭉 내리면 앞쪽 발에 풋코어가 여기 딱 걸리죠. 그렇죠? 수직 방향으로 일직선이 됩니다. 뒤쪽으로 쭉 뻗은 팔에 손 수직 방향으로 쭉 내리면 뒷발에 푸코아가 걸립니다. 이게 적당한 보폭이에요. 노르딕 워킹의 적당한 보폭. 안정성도 가장 좋고, 바디 밸런스도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근육의 가동성, 발구름의 가동성도 가장 좋은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조금 전에 기준으로 그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앞에 쭉 뻗은 팔의 끝에 손에서 내려옵니다. 수직 방향으로 쭉 내려오니까는, 앞쪽 발에 푸코아가 딱 걸려 있다. 그쵸? 좋아요. 그 다음에 뒤쪽 팔에
손에서 쭉 수직 방향으로 내려오니까는 발이 어디 갔죠? 더 뒤에 가 있다, 그쵸? 아, 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노리디고킹의 보폭이 크다, 이건. 예. 적당한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관절의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발등과 아킬레스건의 손상될 위험성도 올라가요. 자, 적당한 보폭은 여기입니다. 이거. 예, 이 사이즈로 그러시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뭐 교육생이나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들 알파 자세 잡았을 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왼쪽 그림은 가을이고 오른쪽 그림은 아주 싱그러운 여름이다.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복폭만큼 중요한 게 보관과 보각이 있습니다. 예. 보각은 걸어갈 때 뒤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둘째 발가락, 셋째 발가락을 일직선으로 이어주는 그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5에서 7도 정도, 10도를 넘어가면 팔자걸음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걷게 되면은 그게 발목, 무릎에 부담이 되고 나중에 안쪽에 있는 내전근을 이제 그 사용 빈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전근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게 되면 팔자걸음으로 인해 가지고 요실금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을 꺼놓고 10도 이내로 좁히는 보각 연습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말씀해 드리면 보폭을 적당하게 그러면 그냥 평상시 걸음보다 10cm 정도 크게 그러면 보간과 보각이 자연스럽게 10cm, 10도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 10,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꼭 기억하세요. 보폭은 평상시 걸음보다 10cm 크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간이 10cm 이내로 줄어들고 보간이 줄어들면서 보각도 10cm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그 첫 출발점은 보폭이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노르딕 워킹을 즐겁게 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무지외반증하고 족저근막염이라고 있죠. 족저근막염은 다른 별도로 강의를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무지외반증은 뭔지는 아시죠?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탁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 무지외반증 언제 시작되는가?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폐경 이후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자분들의 경우 폐경이 되면 그때부터 근육량이 쑥 빠지기 시작하죠. 근육량이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대죠? 예, 하지정맥류가 나타납니다. 장단지 근육이 이렇게 강력하게 수축하다가 힘이 없어지죠. 그러면 올려보내는 피가 10리터가 내려왔으면 10리터가 올라가야 되는데 8리터, 9리터밖에 안 내려가요. 그럼 남아있는 그 피가 남아있겠죠. 그게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죠. 예. 그게 바로 화지정맥류고 화지정맥류가 우리한테 보내는 사인은 그 의미는 장단지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이제 근육이 빠져나가요. 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장단지 근육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쭉 연결되어 있는 발의 근육도 빠져나가요. 발 근육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풋아치를 형성해주는 이 근육들은 이 근육. 이 근육도 약해지겠죠. 그러면 이 풋아치가 내려앉습니다. 풋아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지외반증이다. 아, 그러면 무지외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면서 하지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다리 쪽에 근육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더 발달시켜주는 근육량을 올리는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보폭을 10cm 정도 더 크게 걸어주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무지외반증을 예방하는데. 다음에 또 부상 없이 노르딕 워킹을 즐기려면
일반 정산 수칙에는 없지만 노르딕 폴에는 붙어 있는 게 있죠. 스트랩입니다. 스트랩. 이 스트랩의 사용을 우리가 어, 적절하게 잘 해야 돼요. 우선 폴에는 스트랩을 왜 붙여놨을까요? 아, 폴에 스트랩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그립 앤 릴리즈라고 하는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립 앤 릴리즈. 폴을 이렇게 손잡이를 잡았다가 그립. 그렇죠. 그 다음에 릴리즈 놓는 거죠. 잡고 놓고 잡고 놓고 그립 앤 릴리즈 그립 릴리즈 그립 릴리즈. 그러면 그립 릴리즈 이게 어디에 좋을까요? 예,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혈액순환. 우리가 헌혈할 때 보면 계속 주먹을 이렇게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이렇게 시키죠. 그 이유가 혈액순환을 빨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딕을 할 때 이 손동작을 손잡이를 잡고 놓고 자체가 장거리 장시간 트레킹 할 때 피로감을 해소시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는 전신에 신선한 공기와 영양소가 공급이 잘 되고 머리로 올라가는 폐양도 일정하게 계속 잘 유지가 되겠죠. 그것 때문에 피로감이 덜 합니다. 따라서 스트랩을 우리가 사용할 때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꼭 지켜야 된다. 첫 번째는 어, 포를 잡고 일반 등산처럼 이렇게 뭐죠? 둘레길이나 이렇게 평지만 걷는 게 아니고 등산도 가능합니다. 노르딕 폴 가지고. 그러면 꼭대기를 찍고 정상에서 이제 하산할 때는 반드시 스트랩을 빼야 돼요. 예, 스트랩을 탈거시키고 폴에서 손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 만약에 내려오다가 미끄러졌다. 그러면 폴을 던지고 손바닥으로 지면을 딱, 짚으면서 어때요? 내 얼굴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딱 짚을 때 부상의 뭐죠? 강도, 예, 부상이 훨씬 경미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폴을 이렇게 잡고 있다. 근데 넘어졌다. 이렇게 바닥에 짚기도 힘들겠죠. 그럼 이렇게 짚으면 이거는 100% 발목이 골절이 되는 거예요, 골절. 예. 자, 그래서 정상을 찍고 하산할 때는 반드시 스트랩을 폴에서 떼낸다. 그 다음에 또 스트랩을 이거 빼내고 나서는 폴의 길이를 2cm 정도 길게 해서 피팅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길이 조절을 한다. 왜 그럴까요? 내려올 때는 폴을 자기 발 앞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앞에 이렇게 놓으면서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상체가 약간 굽어집니다. 이렇게. 이건 뭐 5분 10분도 아니고 3, 40분 1시간씩 계속 이렇게 상체를 숙이면서 오면 허리 부담이 가겠죠. 그래서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폴의 길이를 2cm 정도만 내려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스트랩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립 앤 릴리즈를 할 때 과거에는 이 손바닥이 지면을 향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꺾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꺾으라. 뒤로 딱 뻗었을 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제? 그냥 그대로 일직선으로 손목을 편안하게 그냥 어 팔의 방향으로 유지하게끔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렇게 손목을 꺾으면 여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병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즐겁게 노르딕 워킹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손목에 부상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목은 자연스럽게 일자로 쭉 뻗어주시는 게 좋다. 예. 여기 이제 폴의 스트랩이 나오네요. 예. 스트랩은 좌우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여기 버튼이 하나 보이죠?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이게 스트랩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스트랩을 착용할 때는 딸깍 소리 날 정도로 끝까지 쭉 밀어 넣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엄지손으로 눌러서 빼내고 다시 넣을 때는 깊숙이 넣어줘야 돼요.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자, 그다음에 전체 이제 폴의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는 손잡이 그립이고 스트랩이고 스트랩을 뺄 때 사용하는 버튼이 여기 있죠. 예, 스트랩 탈거 버튼이 있고 폴 전체 이 대를 우리가 샤프트라고 해요. 샤프트. 예, 어디가? 샤프트. 그다음에 샤프트 끝부분에 이렇게 러버가 있고 러버를 또 탁 뺄 수 있죠. 러버를 빼면 안에 뭐가 있나요? 예, 금속 스파이크 칩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뾰족한 칩이 있어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러버 위로 올라오면 여기 둥근 모양이 있죠. 이걸 우리가 바스켓이라고 하고 스노링이라고 합니다. 스노링, 눈이죠, 눈, 링. 예, 뭔가 이 원형체고. 저게 노르딕 워킹은 크로스 컨트리 스키라고 하는 데서 파생이 된 스포츠죠. 그 눈밭에서 하던 운동이에요, 눈밭에서. 그러니까 저 스노링이 실제로 눈밭에 갈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아주 작지만 이만하지만 큰 것도 있습니다. 큰 스노링을 부착했을 때 폴이 눈밭에 깊숙이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죠. 그래서 눈밭이나 아니면 낙엽이 많이 깔려 있는 이런 길을 걸을 때는 바스켓, 스노링을 반드시 붙여서 트레킹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스노링 또 위쪽에 보면 잠금 장치라고 되어 있죠. 잠금 장치. 과거에는 이 폴의 잠금 장치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폴을 쭉 빼서 자기 신체에 키에 맞도록 피팅을 하고 이제 잠금을 이제 하죠. 이렇게 돌려서 했어요. 쭉 빼서 커튼 봉처럼 쭉 빼서 나사 돌리듯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크류형으로 돌려가지고 탁 잠금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예. 2단계로 잠금을 하는데 일단 쭉 빼서 길이 조절을 하고 1차적으로 이렇게 플립락이라고 하는 이 고정 볼트가 있습니다. 고정 볼트로 가지고 어, 적당한 텐션을 주고 잠급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버튼을 꼭 눌러요. 그러면 이중 잠금 장치가 된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 됐나요? 오케이. 자, 왼손에 스트랩을 착용한 모습입니다. 이게. 오케이. 여기 나오죠. 엄지손가락으로 저 위에 버튼을 콕 눌러서 탈거시키고 다시 스트랩을 착용할 때는 딸깍 소리 날 정도까지 깊숙이 밀어준다. 예.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오늘은 부상 없이 즐기는 노르딕 워킹이라는 주제로 아주 짧게 노르딕 상해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르딕 워킹에 안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노르딕 워킹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